북한에서 손꼽히는 돈주, 즉 평양 재벌이 500만 달러를 몸에 직접 감고 걸어서 탈북했습니다. 뇌물로 간부를 움직이고 외제 담배의 외화를 만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양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눈을 감으면 대동강이 보입니다. 아침 안개가 강물 위에 낮게 깔리고 갈매기 몇 마리가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던 그 풍경이요. 어릴 때부터 보아온 풍경이라 그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거기서도 강가에 제법 가까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 출신이셨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평양 시내에서 꽤 괜찮은 환경에서 컸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이었으니까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 진입 허가증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평양 시민이냐 아니냐로 사람 대접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30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면서 북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나라에서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처음엔 작은 노점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엔 아주 큰 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일찍 읽었어요. 중국 쪽 무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이며 광물이며 북한에서 나는 것들을 중국으로 넘기고 중국 물건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뒤에서 실질적으로 다 제가 했지만 명의는 국영무역회사 간부로 되어 있었어요. 북한에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돈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돈주라는 게 뭐냐면 장마당 경제 속에서 돈을 많이 쥔 신흥부유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북한판 재벌이라고 할까요? 대동강구역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 안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평양에서도 흔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냉장고며 텔레비전이며 중국을 통해 들여온 것들이었죠. 외제 담배를 피웠고 장마당에서 구한 외국 술도 있었습니다. 외화, 그러니까 중국 위안이나 미국 달러를 직접 만지는 일도 일상이었어요. 북한에서 외화를 쓴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조용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을 꼼꼼하게 챙겼고 아들 기르는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아들 이름은 성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탈북할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눈치도 빠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면 됐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살아계셨는데 우리와 같은 구역에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40대 초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엌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눈을 감고 뭔가를 중얼중얼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기엔 북한에서 그런 걸 대놓고 할 수 없었고 그냥 무언가에 비는 거였는데 아마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겉으로 보면 제 생활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북한에서 그 정도면 최상이었어요. 지방에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 저는 평양에서 냉면이며 갈비며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우리나라 IMF 때 많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북한 지방의 고난의 행군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양에 있었으니 그 참혹함을 직접 겪진 않았어요. 그게 죄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제가 어떻든, 당이 어떻든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뇌물을 쓸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면 북한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를 처음 흔든 건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물건을 보러 갔다가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아이가 너무 말라서 눈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뭔가를 팔려고 앞에 물건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헌 옷 몇 가지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들 성민이 밥 먹는 걸 보다가 갑자기 그 아이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한 번 생긴 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커져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장마당 균열 같은 건 그냥 잠깐 감상적이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원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보여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잊혀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 전화를 받고 중국 쪽 물량 얘기를 하다 보면 어젯밤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아이 눈망울은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 인생을 바꾼 해였어요. 저와 10년 넘게 함께 사업을 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기 어렵고 그냥 창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창호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함께 평양학교를 다닌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어요. 어릴 때는 같이 대동강에서 물고기 잡고 겨울엔 썰매도 타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파트너가 됐고 저는 남쪽 거래를 맡고 창호는 북쪽 국경 지역 쪽 물류를 담당했어요. 서로 믿는 사이였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그 창호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습니다. 처음엔 보위부에서 잠깐 조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가끔 불려가서 조사받고 뇌물 좀 쓰고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저도 창호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어봤고 그때마다 돈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얼마가 필요하면 내가 대줄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창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창호 아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때 직감했습니다. 결국 2달쯤 지나서 소식이 왔어요. 창호가 밀수 및 반사회주의 행위 혐의로 기소됐고 공개 재판에 회부된다는 거였습니다. 공개 재판이라는 게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그냥 재판이 아닙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진 자리예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죄이고 군중 앞에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앉아서 담배만 피웠어요. 창호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북한 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이지만 그건 사실상 모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뇌물로 눈 감아주는 간부들도 있고 거래처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언제, 누가, 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사업가가 오늘의 반혁명분자가 되는 거예요. 공개 처형날 저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련 사업자들은 참관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이야기나 6.25 전쟁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끌려가서 뭔가를 억지로 봐야 했다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장소는 공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주변에 군인들이 쭉 서 있었고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크게 못 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속에 창호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창호는 2달 만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고 눈빛이 이미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끌려 나오다시피 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눈물을 보이면 저도 연루자로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행은 짧았습니다. 죄목을 읽고 창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를 말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였습니다. 그냥 바로였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던 거겠죠. 창호의 전 재산은 그날로 몰수됐습니다. 집도, 통장도, 장마당에 투자해 놓은 것도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눈앞에 창호 얼굴만 자꾸 보였어요. 그때 저와 창호가 하는 일이 다를 게 없었습니다. 창호가 걸린 이유는 죄가 달라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그를 찍은 겁니다. 이유는 아마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창호의 재산이 탐났거나 아니면 그냥 본보기가 필요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창호지만 내일은 저일 수 있었어요. 아니, 언제든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뇌물을 잘 써도 아무리 인맥을 잘 관리해도 위에서 한 번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체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성민이 자는 방에 가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모르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16살이었던가 그때 그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 나라에서 어떤 미래가 있을까?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끌려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창호의 아이들처럼 내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내가 잘 버텨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기지만 뭔가 떠오르는 씨앗처럼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호가 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업을 줄였습니다. 거래, 규모를 낮추고 중국 쪽 연락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어요. 몸을 낮추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것.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2013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래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짧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연락이 온다는 건 뭔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괜히 엮이기 싫어서 웬만하면 침묵하는 사회니까요. 그 사람이 굳이 전화를 했다는 건 이미 제 이름이 어디선가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가 아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내는 창호 사건 이후로 이미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생각에 잠기고 밤에 잠꼬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직접 왔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 2명이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뭔가를 항상 관찰하고 있는 눈이랄까요. 아파트 문을 두드리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눈짓을 하고 혼자 나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저의 중국 무역 거래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출두하라. 그거였습니다. 조사라는 말은 안 썼어요.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 차이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호도 처음엔 확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내 거래, 내역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솔직히 다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개인이 외화를 만지고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허가 사항입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건 다 뇌물과 인맥 덕분이었어요. 위에 연결된 간부들한테 꼬박꼬박 상납을 해왔고 그들이 눈을 감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북한 사업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가 흔들리면 나는 아무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며칠 후 출두했습니다. 보위부 건물은 평양 시내에 있었는데 겉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도 서로 눈을 안 마주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요원은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은 무표정했고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전부 제 거래 내역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파악했는지 섬뜩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중국 쪽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느 루트를 썼는지, 얼마가 오갔는지 다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무엇이냐? 이 금액은 어디서 왔냐?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냐? 저는 준비해온 대로 답했어요. 국영무역회사 명의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서류도 다 있다고.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3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그날 우리는 밥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담당 요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번 거는 좀 복잡하게 됐다.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숫자를 하나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 안에 그 금액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전에 상납하던 금액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요원이 나가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3배.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번 이렇게 되면 요구가 계속 올라갑니다. 창호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적당한 금액이었다가 담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결국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수순을 창호에게서 이미 봤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중국 쪽 계좌에서 일부를 빼고 거래처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건 먼저 받아서 그렇게 기한 안에 가져다 뒀어요. 요원은 별말 없이 받았습니다. 일이 잘 해결됐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또 올라가 있었어요. 그즈음 아들 성민이 대학 입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성적도 좋고 본인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더라도 기술계통대학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성민이 입학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가 통과가 안 됐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위부에서 건드린 거예요. 제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가족도 연루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 통째로 묶이거든요. 3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가족이 탄압받았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식도 그 그늘 아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민이한테는 올해는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17살이 뭘 알겠냐 싶지만 그 나이에도 분위기는 압니다. 아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아내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닦지도 않고 그냥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창호처럼 될 수 있다고.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손만 더 꾹 쥐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말이 되어 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순간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고, 밥을 먹다가도 멍해지고, 거래처 전화를 받다가도 딴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 떠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면 발이 안 떨어졌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가 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모아둔 재산이 얼마나 됐냐면 중국 쪽 거래처를 통해 숨겨놓은 계좌에 상당한 달러가 있었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다 합치면 미국 돈으로 50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넘는 돈이지요. 그 돈을 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손이 떨렸어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면 탐욕이겠지만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20년 넘게 눈치 보고 매물 쓰고 밤잠 못 자면서 모은 것들이었어요. 사람이 젊음을 다 바쳐서 쌓아 올린 것들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평생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 심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창호처럼 되면 끝이다. 아니, 창호는 그래도 혼자였지. 나는 아내가 있고 성민이가 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돈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가같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며칠을 두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떠나자. 아니다. 좀 더 버텨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다, 없어. 그 싸움을 혼자 했어요. 아내한테도 누구한테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혼자 알고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세 번째로 찾아온 날이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확인이라든가 협조라든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요원이 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위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창호 잡혀가기 직전에 창호한테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돈으로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더 이상 협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를 갖다 줘도 이번엔 다른 결론이 준비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요원이 나가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됐다. 이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아내를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랑 둘이 부엌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떠나느냐였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밤에 몰래 건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합법적인 출국 서류를 이용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생각했어요. 무역 관련 출장 서류를 만들면 됐습니다. 저는 국영무역회사 명예 간부였으니까 중국 출장 서류를 만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중국을 오간 기록이 있었고 서류를 꾸미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도장 찍어줄 간부도 있었어요. 다만 3명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 혼자면 모르겠는데 아내와 아들까지 셋이 함께 나가려면 서류가 각각 필요했어요. 아내는 무역 관련 직함이 없으니 동반 가족 방문 형태로 꾸며야 했고 성민이는 나이가 어려서 따로 보호자 동반 서류가 있어야 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었어요. 뇌물만 해도 보통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차피 거기 두고 가면 다 빼앗길 돈이었으니까요. 현금 달러는 최대한 몸에 나눠서 지니기로 했습니다. 옷 안감에 꿰매 넣고 신발 깔창 아래에 접어넣고 허리에 두르는 복대 형태로도 만들었어요. 중국 쪽 계좌는 이미 중국 거래처 사람 이름으로 분산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만 가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은 오래 신뢰해온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구역에 혼자 계셨어요. 연로하셔서 움직임이 불편하셨고 함께 데려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한다는 말을 했다가 어머니가 당국에 신고할 리는 없지만 아시면 말리실 게 뻔하고 그러다 누군가한테 내색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다 잡히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들렀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순두부를 끓이셨어요. 우리 셋이 어머니 댁 작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내내 눈이 빨개져 있었고 성민이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채셨는지 밥 먹는 내내 저만 보셨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저는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서 우리가 가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다 안 보일 때까지 서서 보고 계셨거든요. 그날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우리 세 명은 새벽에 짐을 챙겼습니다. 짐은 최대한 적게 했어요. 평범한 출장 행색이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출발 전에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대동강이 멀리 보였어요. 날이 아직 어두웠는데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평양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 가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멀리서 군인 둘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성민이를 앞세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빨리 걸으면 안 됐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아침 일찍 나온 가족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가슴 안쪽에는 달러가 있었습니다. 셔츠 안감에 꿰매 넣은 것들이요. 허리에도 복대처럼 감은 게 있었고 신발 깔창 아래에도 접어 넣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이한테는 많이 지우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너무 많이 맡기면 혹시 검색에서 걸렸을 때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저와 아내가 대부분 나눠 지녔습니다. 그 무게가 몸에 느껴졌는데 무겁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체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모은 것들이 지금 내 몸에 붙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신의주였어요. 신의주는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 단둥이 있는 곳입니다. 무역 출장으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루트였어요. 저는 이전에도 몇 번 이 길을 다닌 적이 있었으니까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서류도 다 준비돼 있었어요. 국영무역회사 명의의 중국 출장 허가서, 아내의 동반 가족 방문 서류, 성민이 보호자 동반 서류, 뇌물을 써서 도장까지 다 받아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 셋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성민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맞는지, 날짜가 맞는지,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들키지 않으려고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으로만 훑었습니다. 기차가 평양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평야가 펼쳐졌어요. 이른 봄이라 밭이 아직 황토색이었습니다.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어릴 때 소풍을 가다가 봤던 풍경이랑 비슷했어요. 그게 갑자기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보는 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억지로 창밖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였어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국경 도시라서 그런지 검문이 많았어요. 역 출구에서부터 군인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군인이 꼼꼼하게 봤습니다. 아내를 한 번 보고, 성민이를 한 번 보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저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는데 그것도 들킬까봐 살짝 내쉬었어요. 군인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통과였어요. 그날 밤은 신의주 시내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경 통과 수속을 밟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아내도 안 자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잘 될 거죠? 저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이상하게도 잘 잤어요. 17살이라 그런지 아니면 겁이 없는 건지 새근새근 자는 아이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 하나만 잘 데려가면 된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이 아이만은. 다음 날 아침 조중의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로 갔습니다. 압록강 위에 놓인 다리예요. 그 다리를 건너면 중국 단둥입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최종 수속을 밟아야 했어요. 여기가 가장 큰 관문이었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꾸며도 담당 검문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고, 심하면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다 보면 평양 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성민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도 웃었어요. 아내는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어요. 검문관은 40대 군인이었습니다. 무표정했어요. 서류를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군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봤어요. 너무 똑바로 보면 긴장한 게 티날 것 같고, 그렇다고 시선을 피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군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가족 동반이요? 네. 중국 쪽 거래처 방문 겸 가족 동반했습니다. 군인이 다시 서류를 봤어요. 성민이를 봤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걸어서 건넜어요. 압록강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봄이라 얼음은 없었고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를 절반쯤 건너다가 아래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다른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중국 단둥 쪽 입국 심사대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 입국 수속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중국 초청장과 비자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거래처명의 초청장이었어요. 중국 쪽 입국 심사는 북한보다 오히려 빠르게 끝났습니다. 심사대를 나오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았어요. 성민이는 두리번 주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중국 거리가 신기했겠지요. 저는 그때 자유로워진 것 같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북한 땅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몸에 달러를 감고 있었지만 그게 중국 땅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둥거리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 단둥에 도착한 첫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작은 여관방이었어요. 창문으로 거리 불빛이 들어왔는데 간판 불빛이
너무 많아서 당 안이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평양도 어두워요.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단둥거리는 밤인데도 화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성민이가 창문에 딱 붙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불빛이 무서웠습니다. 밝을수록 우리가 더 잘 보일 것 같았거든요. 중국에 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됐어요. 북한 사람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다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공개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는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가족도 연루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잡히는 건 북한에서 잡히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여권을 갖고 있었어요. 공식 출장 서류로 입국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북한 여권을 들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으로 가려 한다는 게 알려지면 중국 당국이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를 잡아서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 협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 빨리 신분을 숨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단둥에 있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오래 거래해온 중국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연변 출신으로 한국말도 했고 저랑 1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었어요. 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낯선 땅에서 아는 얼굴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건 겪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단둥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조선족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곳이었어요. 방이 2개였는데 우리 셋이 한 방에 지냈습니다. 창문은 항상 닫아두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중국 계좌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500만 달러 중 현금으로 몸에 지닌 건 일부였고 나머지는 중국 내 계좌에 분산돼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 이름으로 나눠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은행에 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거래처 사람한테 부탁해서 대신 인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소액씩 빼서 가져다 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자 그 사람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랄까요. 10년을 믿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서 그걸 읽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어요. 제가 부탁한 금액을 절반만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는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수수료가 절반이라니요. 저는 따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당신들 상황이 어떤지 알죠? 내가 당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죠?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500만 달러를 갖고 있어도 신분증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외국에 나갔는데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막막함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어요.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이 언제 배신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돈을 쥐고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즈음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창문도 못 열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성민이도 답답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아내도 성민이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밤에 아내가 울면 저는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이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 같았고 잘 될 거라는 말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전환점이 된 건 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숨겨주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어요. 또 뭔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돕는다는 게 이미 잊어버린 감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거래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그러셨어요. 먹을 것도 가져다 주시고 다음 루트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선교사님이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종교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사상에 해롭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읽어주신 구절이 뭔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종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냥 그날 밤 제한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눈 감고 중얼거리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게 이런 거였겠구나 싶었어요. 중국에 머문 기간이 석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 석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숨어있고 불안해하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맛을 몰랐어요. 잠은 잤지만 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다음이 있었으니까요. 선교사님이 루트를 알아봐 주셨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멀고 험하지만 그게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험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살아서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곳을 실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했어요. 탈북해서 한국 가면 된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한국.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뛰어가도 잡혀가지 않는 곳. 밤에 불을 켜도 무섭지 않은 곳. 그곳이 이제 진짜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루트를 설명해 주신 날 밤. 저는 지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중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나라니까. 중국 땅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복잡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 길을 걸었다고 했어요.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보니 까마득했습니다. 중국 남쪽 끝에서 라오스나 태국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리였어요. 그것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신분을 숨기면서 이동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루트를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셨어요. 중간중간 연락책이 있고 각 구간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어요. 돈은 있었으니까요. 출발은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벽이었어요. 북한 떠날 때도 새벽이었고 단둥 여관에서 이동할 때도 새벽이었고 이번에도 세상이 아직 어두울 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대낮에 걸어 다닌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구간은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탔습니다. 연락책이 티켓을 구해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명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손짓, 여기서 기다리라는 눈짓,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어야 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이동하는 내내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지나가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오래 쳐다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민이는 그 긴 이동 내내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17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아이가 가끔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어요. 별말 없이 그냥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됐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지역을 넘는 구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이었는데 여기는 공식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앞에 서고 우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밤이었어요. 손전등도 쓰면 안 됐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국경 순찰대에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발밑이 안 보이는 산길을 그냥 걸었습니다. 앞 사람 옷자락을 잡고 걷는 거예요. 아내가 한 번 넘어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잡으려 했는데 이미 넘어진 뒤였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손에 피가 묻어서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일어섰어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태국은 탈북자를 즉각 송환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지만 중국보다는 나았습니다. 방콕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방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연락책이 마련해준 곳이었는데 작은 아파트였어요. 처음으로 방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창문을 열면 안 되는데 거기서는 열어도 됐거든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더운 나라라 바람도 따뜻했는데 그 바람이 왜 그렇게 좋던지 아내도 창가에 서서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성민이는 처음 보는 태국 거리가 신기한지 한참을 내다봤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게 안전했어요.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미리 연락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민이만 젊어서인지 그나마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평양에서 외제 담배 피우던 그 사람이 맞나? 고층 아파트에서 외화 세던 그 사람이 이 얼굴인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사관 앞에 내렸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처음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태극기를 보면 적의 깃발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날 그 깃발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평양을 떠난 날부터 따지면 넉 달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생수병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성민이는 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 긴 여정 내내 한 번도 안 울던 아이가 대사관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담이 시작됐어요. 직원이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직업이 뭐였냐? 어떻게 나왔냐?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어요. 그러다가 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가방을 열고 안을 봤는데 달러 묶음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한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달러를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목적지를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말해도 되는 자리였어요. 생애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땅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태국 땅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파랬어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됐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탓인지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기쁜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들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한국말이었어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북한말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성민이가 옆에서 저한테 속삭였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 말투가 이상해.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담당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국가정보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사업 내용, 탈출 경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다 물어봤어요. 저는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방콕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숨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돈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몸에 지녀온 현금 달러, 중국 계좌에 남아있는 것들, 조사관이 꼼꼼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지, 북한 체제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산 출처를 소명해야 했고, 일부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손으로 번 돈이었고, 결국 상당 부분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게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마트를 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실제 생활 체험이 있었거든요. 마트 문이 열리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멈춰섰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과자며 라면이며 음료수며 종류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도 물건이 있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진열돼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편의점도 충격이었어요. 밤 12시에 나가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는데 여기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샀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먹었는데 한 입 먹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맛있는 거였어요. 저도 한 젓가락 얻어 먹었는데 짠맛이 강했어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사소한 거였는데 그 컵라면 한 개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제대로 써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내부망만 있었고 외부 인터넷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그걸로 모든 검색이 됐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치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어요. 북한에 관한 기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북한을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 시각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하나원을 나와서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임대 아파트였는데 작지만 깨끗했어요. 처음 들어가는 날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안 잠갔어요. 잠글 필요가 없는 곳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어디서든 저는 항상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잠가도 됐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문 안 잠가도 무섭지 않다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성민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달랐으니까요. 한국 아이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성민이는 몰랐고 성민이가 아는 것들은 여기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버텼어요. 몇 달 지나니까 친구도 생기고 말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서 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내는
한국 생활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음식 맛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랑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랐어요. 같은 된장찌개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70년이 넘게 나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달라진 거겠지요. 그 다름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도 어머니 생각은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끔 꿈에 나오세요. 꿈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에요.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서 우리가 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보고 계세요. 저는 꿈속에서도 돌아서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깨요. 깨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한국에도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6.25 때 헤어진 가족을 평생 못 만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움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꽤 잘 살았어요. 돈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진짜 삶이 아니었어요.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긴장감.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되고, 밤에 불 켜도 되고, 웃고 싶을 때 웃어도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뼛속 깊이 압니다. 북에 있는 2,500만 명도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도, 거기 있는 모든 분들도.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힘이 아직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거기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